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사실상 겨냥하면서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쟁점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검찰이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을 신변보호를 이제 하기로 요청을 했습니다. 신변보 그동안 우리가 사실 뭐 유동규 본부장 신변보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 신변보호는 피해자에 대한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나 참고인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신변 보호의 그 대상이 되는데 일단은 경찰은 두 가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규 본부장이 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인이다. 그다음 두 번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사실 조금 이상한 게 작년 12월에 핵심적인 사람 2명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12월 10일 날 유한기 본부장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 하루가 지난 12월 21일 날 김문기 처장도 세상을 갖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변보호라고 하는 게 꼭 외적으로 이렇게 그 위해를 당한 경우가 많겠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그 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변보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변보호 결정이 됐다면 어떤 보호를 이제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보호시설에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임시 숙소 같은 것들도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맞춤형 순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변 경호를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들이 아마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뭐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이제 뭐 이 대표한테 불리한 작심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경찰이 생각했을 때 신변 보호를 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뭐 서서히 말라 죽이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라든가 또는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신변 보호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이 말한 것 자체는 뭐 자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신변 보호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침묵을 깨고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유 전 본부장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를 넘어선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화가 나느냐. 자기가 무시당하고 이용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유동규 씨는 내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사를 찾아보면은 내가 그 유동규한테 조그마한 소규모 그 산하기관 맡겼는데 뭐 얼마 안 있어서 사표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간 뒤에 내가 대선 경선까지 나갔는데 나타나지도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문제 있었을 때에는 대장동 사건 벌어졌을 때에는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 뭐 이혼 등 집안 문제가 되게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모멸감이 드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구치소에서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굳이 생각을 하자면 이런 계산이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표가 이 건만이 아니고 뭐 성남FC, 백현동 뭐 등등등 해가지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장래가 없구나. 내가 여기에다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되는데 형 감경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 바람직한 게 정상 참작인데 어떤 경우에 정상 참작이 되느냐.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김 처장의 유족 측과 이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제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이 이제 폭로에 이어서 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유족 측 지난 2월 대선 당시에 이 대표 측 인사가 연락을 해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취 파일까지 공개를 했는데 내용이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녹취 파일은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이런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많이 느꼈잖아요, 유족 측이. 예. 그래서 아마 캠프 관계자가 가서 블랙아웃일 수 있다. 이게 잠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녹음해서 이게 오픈된 건데 이거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잠시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억까지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게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과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도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잘 몰랐다. 또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 또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몰랐겠습니까? 보고를 아마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정치적 수사 또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른 어떤 정치적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한 얘기들 그리고 과거 9년 전에 골프 친 것에 대한 기억이 안 난다는 것들 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까지도 모두 검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로 재단한다면 마치 상대방 정적에 대해서만 정확히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자신의 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네.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골프건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런 사진이 나왔을 때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자,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는 네. 기억이 안 나지만 실제 이제 골프를 같이 갔고 그 사진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같이 호주에 가서 골프를 친 것까지도 다 본인도 기억할 건데 문제는 이게 뻔히 사진까지 공개될 걸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수사가 네. 한쪽에만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기억이 안 나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한 대답이지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표가 처음에는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그래도 입장이 좀 바뀐 모습이 나온 정황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요. 처음에는 골프도 안 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거든요. 법대에도 그냥 독학으로 가가지고 네. 사시도 일찍 붙었어요. 그런데 사법시험은 사실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사법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현출되는 거죠. 김문기 씨 유족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두려워가지고 주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유동규 씨를 보고 용기가 나서 녹취록을 추가로 폭로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떤 게 되냐면요. 허위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 거짓말은 객관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애당초 그런 사실이 없었다가 아니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블랙아웃이 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네. 매우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네. 유 전 본부장의 이제 폭로 내용도 이제 보면은 이 세계에 의리라는 건 없더라. 이런 말도 했고 네. 그리고 배신감 들고 비정한 세상이다. 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나 이제 법정에서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당연히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예. 작동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좀 보면 실은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게 진실을 위해서 번복했을 수도 있죠. 근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번복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1년 정도 재판을 받고 있고 1년 정도 구속돼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권력은 윤석열 정부이고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잘못 보였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형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뇌물로 기소할 수도 있는데 정치자금으로 기소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정말로 배신감에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양형이라든가 적용법조를 통해서 검찰에게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형을 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검찰발로 기사가 매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실은 부적당하다고 봐요. 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검찰발 뉴스가 일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걸로 몰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구속된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김 부원장 일단 돈을 받지 않았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 진실을 아는 존재는 3명이 있죠. 유동규, 김용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 한 명은 줬다고 그러고 한 명은 안 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판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결국 판단을 할 때 부합하는 증거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받았다라고 부인만 하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줬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는 증거는 하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증거가 나올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예.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뭐 남욱 변호사도 나오고 네. 김만배 씨도 나올 이제 다시 이제 출소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폭로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 폭로전에 가담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어떻게 적용법조를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힘이 없는 것이고 뭐 유동규 본부장은 배신을 당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지만 사실상 정진상 씨나 김용 씨가 뭐 구속돼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과거하고 지금이 달라진 건 없고 단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욱 씨나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발 인터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검찰에 또 좋은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경쟁적으로 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명이 나와서 폭로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좀 약간의 거짓이 섞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명이 나와서 폭로를 한다면 서로 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진실을 얘기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거든요. 네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예컨대 예. 제가 범죄를 숨길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숨길 수 있다. 그럼 저라도 거짓말을 하죠. 예.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백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요. 내 벌만 내 그 형만 더 쌓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유동규 뭐 김만배 남욱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그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